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외할머니는 재래시장에서 분식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학교 다니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물론 엄마가 와야 되는 학교 행사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외에는 제가 친구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뭐든 좋은 것만 사주시고 도시락도 늘 풍성하게 싸주셨어요. 저는 그런 외할머니 보살핌 덕에 힘들지 않게 학교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데에서 오는 외로움은 있었지만 그걸 빼고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할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전문대 식품영양학과에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제가 4년제에 가지 않은 걸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웠죠. 할머니, 4년제 나오고도 취직 안 되는 애들 있어. 그것보단 2년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취직해서 돈 버는 게 낫지. 회사도 못 다니고 빈둥대면 4년제 졸업장은 그냥 종이 쪼가리야. 난 그런 거 싫어. 실용적으로 사는 게 좋아. 결국 할머니는 제게 100기를 드셨고 저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전문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학교에서도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자격증을 차례대로 따고 식품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이젠 외할머니 고생 안 시키고 내가 버는 돈으로 좋은 것도 많이 사드릴 수 있겠다고 좋아했었죠.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였고 할머니는 급격히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다가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때 저는 할머니 때문에 매일 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중에도 침착하게 당신이 후원하셨던 고아원에 금일봉을 전달하고 쌀도 보내고 옷도 보내셨어요. 할머니,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할머니가 얼른 낫고 건강하게 될 생각을 해야지. 우리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걸 챙기고 있으면 어떡해. 그런 말 마라. 우리 형편이 어때서 그래. 우리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병원비 낼 돈도 있잖아. 그거면 됐지. 너무 욕심내면서 사는 거 아니야. 남는 돈이 있는 건 우리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한테 나누라고 있는 거야. 선아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할머니는 평생 분식집을 하시면서 힘들게 돈을 버셨음에도 한 번도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걸 쉬신 적이 없어요. 그런 할머니 성격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아프실 때도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머니 뜻이 확고하신 걸 보니 제가 계속 반대하는 게 더 할머니 마음을 힘들게 할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할머니는 수술도 잘 받으시고 예후도 나쁘지 않아서 퇴원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잘 견디셨어요. 하지만 3년 후 다시 병이 재발했고 그때는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장례식 내내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쁘게 문상 오는 분들께 인사하고 장례 절차대로 움직이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요. 할머니를 낙골당에 모시고 집에 돌아오니 그제야 돌아가신 게 와닿았어요. 빈 방에 혼자 앉아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고 이제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도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밖에서는 티낼 수 없어서 회사에서는 씩씩하게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눈물바람인 세월을 보냈죠. 그렇게 6개월쯤 보냈을 때 한 남자를 만났어요. 회사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가끔 회사에 와서 몇 번 마주쳤고 그 이후 제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 인상이 좋아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힘든 일을 겪고 나서인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그 사람은 몇 번 가볍게 같이 영화를 보고 식사를 했는데 어느 날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선아 씨하고 저 성격도 비슷하고 취미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부담 없이 친구 만나듯 했지만 이젠 정식으로 만나면 좋겠어요. 전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저도 망설임 없이 좋다고 했어요. 남자 말대로 여러 면에서 잘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혼자라는 게 걸렸어요. 그걸 알고도 저를 만나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그 사람에게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어요. 난 또 뭐라고, 너무 심각하게 할 말 있다고 해서 긴장했잖아요. 저는 설아 씨 한 사람 보고 좋아하는 거지 가족들까지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부담 갖지 말아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 저희 가족도 좋기만 하진 않아요. 선아 씨도 저 가족들까지 생각하고 만나려는 거 아니잖아요. 라며 그 사람은 저를 안심시켜줬고 그게 정말 고마웠어요. 저희는 정식으로 만나면서도 크게 다툰 적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배려도 잘 해줬고 자잘한 문제들은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1년 넘게 흘렀고 저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그 사람은 저에게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자기 고모에게 소개시켜줬어요. 고모님은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지내셨어요. 그런데도 온화한 인상에 미소가 참 고운 분이셨어요. 고모가 어릴 때 나 거의 키워주다시피 하셨어. 부모님 두 분 다 항상 바쁘셨고 솔직히 내가 형보다 못하다고 관심 없었어. 내가 대학생 때 고모가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되셨는데 나한테는 정말 부모님 같은 분이야. 제가 고모님께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리자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나야말로 형철이 잘 부탁해요. 부모도 아닌데 이런 말 하는 게 주제넘지만 우리 형철이 진짜 알면 알수록 괜찮은 애예요. 고모가 주제넘긴 뭐가 주제넘어. 그런 말 하지 마 고모. 남자한테 고모님이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게 느껴졌어요. 그 후에 남자 부모님과 형도 만났어요. 다들 저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죠. 큰 환영을 받지는 못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 고모하고 부모님은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남자 어머니는 대놓고 저한테 부모님도 없고 형제도 없으면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다 감당할 만큼 모아둔 돈은 있어? 솔직히 결혼식에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닌데 난 우리 아들들 결혼 제대로 해야지 대충 시킬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어.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뭐가 제대로 된 결혼식인지 몰라도 나는 선아하고 우리 수준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 라고 하니 남자 아버지가 이 녀석아, 여자 앞에서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니네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너네가 보기엔 결혼식이 그냥 요식 행위일지 몰라도 우리한텐 아니다. 우리 집안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큰 행사 아니겠냐. 그런 걸 니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나도 그건 못 봐준다. 라길래 제가 나섰어요. 네, 그런 마음 드시는 거 당연하죠. 저 다 이해해요. 결혼식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남기신 것도 좀 있고 맞춰보겠습니다. 전부 다 어머님 아버님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결혼식 할 수 있어요. 인사를 마치고 나온 후 남자는 제게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한 거야. 나는
혼자인 나를 끝까지 반대 안 하신 것만도 감사해. 그런 걸로 기죽지 마. 걱정하지 마. 결혼해서 우리 둘이 살지 부모님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 뒤로 저희는 큰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를 하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 때 고모님이 안 보여서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님과 고모님이 어머니가 다르셨다고 하네요. 아버님은 아이를 낳지 못해 이혼한 고모님을 계속 무시하셨는데 휠체어를 타게 된 후에는 가족 행사에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하셨대요.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하며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어요. 우리 부모님이지만 나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 예전부터 집안의 어려운 일은 고모한테 떠넘기면서 좋은 일에는 부르지도 않고 정말 너무해. 우리가 그만큼 더 잘해드리자. 나도 잘할게. 사실 저는 고모님을 보면 외할머니가 생각나서 더 마음이 쓰였어요. 고모님도 외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한테 후원도 하시고 밥차에 돈도 보내고 쌀도 산지에서 직접 보내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고 평일에도 고모님 댁에 들러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집안일도 하면서 고모님과 더 친해졌어요. 주말에는 시댁에서 부를 때도 많았고 시어머니가 고모님 얘기하는 걸 싫어해서 평일에 더 자주 갔거든요. 그러다가 고모님 교통사고 후유증이 악화가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제가 고모님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가 여기 붙어서 좀 있어라. 지금 큰애 혼사 얘기 오가는 중이라 우리가 정신이 없어. 저 양반은 왜 이런 때에 자리에 누워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눈치가 없어도 저렇게 없어. 라길래 염려 마시라고 했어요. 남편도 차라리 식구들이 간섭을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당신 없었으면 나한테 떠넘겼을 거야. 간병인을 써서 돈도 나보고 내라고 했을걸. 우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분들이야. 미안해. 못 볼 거 보게 했네.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말 미안한데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 안 닮아서 다행이야. 라며 남편과 고모님을 잘 돌봐드리자고 했어요. 고모님의 어머님은 아버님을 정말 잘 키우셨는데도 아버님은 제철하며 무시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그분이 돌아가시자 가져오신 재산을 아버님이 거의 가져갔다고 해요. 남편은 그래서 자기 부모님한테 정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약하고 공부도 형보다 못한다고 형보다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고요. 자식들한테도 1등, 2등 등수를 매기던 부모님보다 자기를 사랑으로 돌봐준 고모님한테 더 마음이 쓰인다고요.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고모님 병간호를 더 정성으로 했고 몸에 좋은 걸 몇 끼 만들어서 병원에 가져갔죠. 고모님은 제가 만든 음식들을 너무 좋아하고 잘 드셨어요. 의사나 간호사들한테도 제 자랑을 하기 바쁘셨죠. 그렇게 잘 회복돼서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기력이 워낙 떨어진 탓인지 잠깐 추워진 날씨에 폐렴에 걸리시더니 금방 악화가 돼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도 저도 너무 슬퍼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저야 이런 일을 겪어봐서 조금은 감당이 됐는데 남편은 처음이라 그런지 무척 힘들어했어요. 저는 남편을 위로하며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그래도 전에 해봤다고 다시 닥치니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빈소가 마련될 때까지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수택 식구들은 그제야 나타나서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솔직히 속으로는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도 그걸 사람들 앞에서 티를 낼 수도 없고 저와 남편은 묵묵히 할 일만 했죠.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고모님 재산을 갖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고모님이 재산을 모두 노숙인 밥차 운영하는 곳에 준다고 하셨는데 자기들이 우선권이 있고 고모가 정식으로 공증받은 요원도 아니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고모님한테는 전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에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이며 집이며 20억이 조금 넘는 재산이 있더군요. 고모님 변호사와 난리를 치고 싸우던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서 너 네가 마지막에 간병 좀 했다고 네 목 챙겨달라는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솔직히 너 같은 고아 받아준 것만으로도 평생 우리한테 감사하고 살아야 돼. 알았어? 저 그런 거 바라고 고모님 옆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재산이 많은 줄도 몰랐고요. 그래도 대놓고 고아라고 하고 평생 감사하라는 말씀은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얘 봐라. 너 아주 말 잘하는 애였구나. 그동안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니? 누가 이렇게 말대답 따박따박 하랬어.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어. 라며 큰 소리를 내자 남편이 밖에서 그 말을 들었는지 냅다 들어와서 그럼 그게 할 소리예요? 이 사람이 못할 만한 것도 아니구만. 시끄러우니까 돈 얘기할 거면 더 이상 우리 찾지 말아요. 아우 진짜 얘는 내가 낳았지만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어. 그래 니네 둘이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라더니 아버님과 남편, 형까지 합세해서 고모님 댁에서 돈 나가는 건 죄다 들고 가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 이후로 저희를 찾지 않았고 저희 부부도 가족은 고모님 뿐이었다고 생각하자고 서로를 위로하며 지냈어요. 한 달쯤 지나 모든 일이 잠잠해졌을 때 고모님 변호사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정말 제가 이거 지키느라 애썼습니다. 하면서 땅 문서를 내놓는 거였어요. 고모님은 생전에 갖고 있던 땅을 저희 앞으로 돌려놓고 부모님 일이 정리되면 저희한테 주라고 하셨다고 해요. 어머님 아버님은 고모님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고 고모님께서 그걸 저희에게 다 주셨더라도 법이든 뭐든 어떻게든 자기들이 다 가져갈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 손을 써놓으신 거였더라고요. 이건 박형철 씨 부모님도 모르는 땅이에요. 부모님이 받아가신 재산만 있는 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썽이 생길 일은 없을 겁니다. 지방에 있는 땅이었지만 규모 있는 도시에 엄청난 평수라 놀랐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저와 남편은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잘 두자고 했어요. 먹고 사는 건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괜찮았고 저도 다시 직장을 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아이가 생겨서 직장 구하는 걸 포기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얼마 안 돼서 출산휴가를 받는 건데 눈치도 보였어요. 제가 임신 초기에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시댁에 임신 사실을 알리긴 해야 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니들끼리 잘 살겠다며 연락은 왜 하니? 우린 우리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니네도 더는 연락하지 마. 무슨 자기 살기도 벅찬 애들이 도움 안 되는 임신까지 하고 있어. 어머니, 저랑 그 사람한테 유감이 있으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아무 죄도 없는 아이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이걸 마지막으로 더는 연락 안 드릴 거예요. 아무리 저희 사는 게 빠듯해도 그렇지 새 생명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한테서 저 사람처럼 반듯한 인격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 사이 남편의 형은 집안 좋은 여자와 결혼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사돈 회원권으로 골프 다니고 리조트 돌아다니느라 정신없는 건 건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자기들 손주일인데 그런 막말을 할 줄은 몰랐죠. 저는 마음에서 시댁 식구들을 완전히 포기하게 됐고 시간이 흘러서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딸이 1살이 됐을 때 남편은 직접 가게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게는 작게 열고 나중에는 전문 조리팀을 구성해서 집에서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반찬들 위주로 하고 싶어. 회사에서는 아무리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서 이럴 바엔 내가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 구상한 건 몇 년 됐는데 나도 좀 더 배울 게 있었고 당신 채영이 낳느라 고생했는데 나까지 보탤까봐 기다렸어. 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도 도와줘. 당신이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자신 있으면 해야지. 왜 내 눈치를 봐. 걱정하지 마. 좀 안 돼도 그만큼 배우는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저희 부부는 반찬 가게를 냈고 거기서 홍보를 하면서 둘이서 음식 연구를 했어요. 저는 고모님 병간호 할 때 만들었던 음식들을 떠올리며 영양 균형을 생각한 보양식과 환자용 음식들에 대해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환자용 보양식이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저희 가게는 손님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판다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입소문으로 조금씩 단골이 늘게 됐어요. 한 번은 단골 한 분이 몸이 너무 안 좋다는 말에 제가 잣을 넣고 죽을 써서 순한 반찬들과 함께 포장을 해서 그 손님 집에까지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돈을 받고 한 건 아니었고 항상 음식도 많이 팔아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신 분이 아프다는 말에 마음이 쓰였죠. 그분은 너무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손님들을 저희 가게에 보내주셨어요. 중간중간 힘든 때도 있었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런 단골분들 덕분에 저희 가게는 조금씩 흑자로 돌아섰고 남편이 원하던 조리팀을 구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반찬 가게와는 별개로 건강한 재료를 쓰는 한정식 레스토랑을 운영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반응이 좋은 음식들은 밀키트로 개발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고 아이도 많이 커서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과 일에 매진했어요. 남편은 경영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했고 저는 조리팀과 함께 음식을 개발하는 일에 힘을 쏟았어요. 저희 음식이 소문이 나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저희 음식을 받아서 팔고 싶다고 제안이 왔어요. 남편은 대신 우리가 직접 검수를 해서 품질을 지키고 싶다고 했고 회사에서도 여러 검토를 걸쳐서 저희와 협의를 했어요. 그 결과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된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 또 3년이 걸려서 11년이 지나니 그제야 레스토랑도 밀키트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남편은 반찬 가게를 못 잇는 손님들을 위해서 레스토랑 한쪽에 작게 반찬을 파는 코너를 만들었고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더 많은 반찬들을 팔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한테 부동산 업자가 찾아왔어요. 고모님이 저희한테 물려주신 땅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며 50억에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남편 사무실로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얼마 전 저희가 땅을 받은 걸 알게 됐고 그 땅이 엄청 올랐다는 것도 알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사무실을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상냥하게 니들은 어쩜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 그래도 재산을 상속받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는 했어야지. 언제까지 말 안 하려고 했니? 정말 놀랐다. 라고 하니 아주버님은 아무리 니들 부부한테 준 재산이라고 해도 부모님을 그냥 지나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이건 도의상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안 그래요, 재수씨? 형철이가 말을 안 하면 재수씨라도 얘기를 했어야죠. 형철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모님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며 거들었고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형이랑 어머니 아버지 그때 고모 재산 다 받아갔잖아. 근데 이걸 왜 우리가 굳이 얘기해서 줘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채영이 가졌을 때 그쪽에서 축하 인사 한마디라도 했어? 뭐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임신까지 했다고 막말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뭘 달라고? 더 이상 문제가 있는 건 우리가 아니고 그쪽이지.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비굴한 표정으로 그때 일은 그만 잊자. 가족이 뭐니? 좋은 일은 함께하고 나쁜 일은 서로 잊어주는 게 가족 아니야? 이러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새애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 지가 언젠데 무슨 새애기예요. 저 똑똑히 기억해요. 각자 연락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땅이 있다는 걸 알고는 이렇게 오시네요. 저는 그런 어머님 말씀은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해도 하나도 못 믿겠어요. 두 분 다 그만 가주세요. 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니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냉정하네. 사람이 그러니까 형철이도 이렇게 변한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남의 부인한테 반말이야. 당신들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라고 남편이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그러지 말고 남편하고 얘기 좀 잘 해봐. 응? 하며 빌듯이 말했지만 저희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아주버니는 능력 없다고 부인한테 이혼당했고 시부모님은 투자를 잘못해서 고모님한테 받은 재산을 거의 날렸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안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고모님 땅을 주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저희 부부는 부동산 업자에게 소개받은 사업자에게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고모님이 전에 기부하려고 생각하셨던 밥차를 운영하는 곳에 기부도 많이 했죠. 그 이후로 시댁에서 몇 번 더 찾아오고 연락도 왔지만 저희는 냉정하게 끊어버렸어요. 두 분이 아직 먹고 살만하고 아주버님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으니 저희가 굳이 돕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더군요. 그리고 남은 돈은 청년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사업을 잘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온라인에서 밀키트를 파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주버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힘들어지면 저희도 모른 척 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네요. 저희는 심각한 어려움 없이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가족도 잘 살고 있고요. 많은 일들이 폭풍처럼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과 외할머니와 고모님처럼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겠다고 매일 다짐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그게 할머니와 고모님이 저희에게 남겨주신 삶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해요.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